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상경대학교 예술대학 국대미술학과 오인문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강연 주제를 코로나19의 새로운 일상, 창의적 발상과 총합적 사고로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거 문제, 요즘 좀 가장 뜨거운 그런 이슈이기도 하고, 또 이 지역의 특성상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시작은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급변하는 어떤 사회 현상들이 있죠.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사회적 변화의 어떤 핵심 동력으로 구상한 단어가 있죠. 바로 4차 산업혁명이었어요. 그죠? 오늘 또 일부분 제가 말씀드릴 에코시티라든지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등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중간에 지금 딱 코로나19가 이렇게 딱 끼어 있어서 코로나 이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부분들부터 우리는 다시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연 순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6개의 주제 강연으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질의 시간을 갖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 4차 산업이라는 것은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 병력이라고 했으니, 결국에는 융합적이고 복합적 개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즉,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학문이나 또는 어떤 성질이나 또는 어떤 기술이나 이것들이 융합되고 복합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당연히.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거는 뭔가 찢어져 있죠. 분절된 사고입니다. 제가 분절된 사고를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찢었어요. 이전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숲보다는 나무를 봤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그 여러 나무들을 종합적으로 볼 줄 아는, 그렇게 구상할 줄 아는 그런 개념으로 일단 우리는 전환해야 된다. 그게 바로 총합적이고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어떤 사고 체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였어요. 요 사진을, 근데 아마 이 전 그림에서는 이게 고양인지 표범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호랑이였어요. 아마도 이 사고의 총합적 구성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목삼동 도시재생 사업에 전문 코디네이터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아주 이렇게 잘 멋지게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보니까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보였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모든 사업이 사업 단위로 이렇게 분리돼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목삼동 도시재생만의 특색을 찾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동네에서도 할 수 있고 저 동네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분절된 접근으로는 안 된다. 총합적으로 바라보고 창의적인 발상을 해보자. 역발상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포괄적 접근 우리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목삼동만의 특별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컨셉부터 다시 구축해보자. 이런 주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조금씩 깨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녹여내면서
흡수시켜내는 그렇죠? 그런 어떤 방향으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런데 한편에서는 있죠. 생각보다 4차 산업기술의 적용과 발전을 또 땡겨오는 그런 좀 빠르게 이렇게 추진시킨 그런 그 어떤 부분도 있죠.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의 그런 기술들은 이런 도시공학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에코시티라든지 스마트시티 뭐 이런 기타 등등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영역의 기술들이 다 쓰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유용한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말씀드렸지만 다시 이 부분들을 한번 상기시켜 봐야 된다. 첫 번째는 2016년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미래의 직업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대부분의 직업이 영향을 받는데 한 70% 정도가 정도의 직무가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 70%. 그 다음에 세계 미래 보고서에서 미래학자입니다. 제롬 클레는 가속화되는 미래 예측이라는 것이 2025년경에 급 변점이 올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에이 설마 지금 어떻게 5년 뒤에 변점이 옵니까? 지금의 예측이 실제로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어떤 의심을 우리는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상현실, 핵융합, 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인간과 기계의 연동, 냉동 보존 이런 기술들 있잖아요. 이게 불과 30년 전 그 SF 영화에 다 나왔던 얘기들이잖아요. 이것들이 현실화되는데 30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는 전부 상상 속의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상상 속의 일들이 현실로 만들어지는데 길게 30년이에요. 길게. 자 그러면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시간은 빨리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5년이라고 하는 그게 설마 그렇게 빨리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2026, 7년, 8년 뭐 이 정도에는 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1차 산업이 증기기관 기반이라고 하고 2차 산업혁명이 석유와 전기 또는 내연기관 기반이라고 하고 3차 산업혁명이 석유화와 원자력 기반이라고 했을 때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정보를 기반으로 하면 되죠. 정보를. 많이 성격이 좀 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이트라고 하는 그 정보의 기본 단위. 이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특징은 초연결, 초지능, 초속도의 특징은 지리적이고 시간적이고 자원적 한계가 없어지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보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분야가 연결된다, 융합된다. 정보 기술이 삶의 전 영역에서 혁명적인 어떤 변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산업 구조가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것은 직업 세계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죠. 육체 노동에서 감성 노동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그런 일자리들이 있게 되는데 뭐 반복성과 정형화가 가능하며 감성적 부분이 낮은 그런 어떤 직업 영역.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주행차가 전 시내를 다 돌아다니는데 운전기사 필요할까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단순 생산직은 로봇이 대체를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멸되거나 축소되는 그런 직업군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반면에 삶의 의미 부여나 감성과 관련된 분야들은 신생되거나 확장된다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자면 헤어 디자이너나 예술 분야들 감성적 어떤 분야와 관련이 있는 그런 분야들이 신생되고 확장된다. 직업의 어떤 구조들이 이렇게 변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미래의 역량은
우리들의 미래의 역량은 뭐냐?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경제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사고와 통합적 기능 뭐 이런 부분들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합적 사고는 협업 능력, 창의적 사고는 문제 해결 능력들을 향상시키죠. 그래서 결국에는 통합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협업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들을 길렀을 때 그게 우리들의 미래적 역량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인간상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 주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로부터 배우다라고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워낙 다루었던 또는 관심을 가졌던 그런 분야들이 다양해서 사실은 이 사람은 그냥 미술가입니다, 과학자입니다, 기술자입니다, 뭐 사상가입니다, 조각가입니다, 건축가입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사실은 다양한 그 분야에 재능을 보였던 그런 분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발상과 통합적 사유의 완벽한 사례로서 다빈치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한 몇 개의 그 스케치들을 보면 참 놀랍죠, 사실. 이게 500년 전인데 지금 뭐 보시는 그런 그림들은 이게 현재 탱크로 발전한 그 시대의 어떤 스케치예요. 그래서 공격을 방어하면서 이 포로 적에게 대량살상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구성하게 되죠. 그 옆에 있는 것은 초대형 석궁인데요. 뭐 반자동으로 장전까지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날트리에요. 현재의 헬리콥터의 출발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헬리콥터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태엽 자동차인데요. 다빈치가 태엽 시계를 감다가 태엽이 튕겨나가서 이마를 좀 다쳤답니다. 그래서 만들었다는 발명품이에요. 글라이더, 현재의 비행기로 발전을 했죠. 그 옆에는 기중기에 대한 부상입니다. 물 퍼올리는 기계니까 펌프죠. 그래서 현재의 펌프로 발전된 아이디어 스케치입니다. 그 옆에는 다리 설계도인데요. 전쟁터에서 통나무를 이용해서 빠르게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되는데, 뭐 요즘 군인들도 뭐 이 강을 이제 부교 설치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뭐 그런 어떤 형식의 다리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체 해부학의 스케치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부하고 시체를 해부하고 관찰하면서 습득한 그런 실질적인 전문 지식이 많이 녹아져 있는 그런 스케치가 되겠습니다. 다빈치는 자기 상상력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부여하기 위해 전 우주를 탐험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사람. 다빈치는 천재입니까? 천재적 소질을 가지고 있나요?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천재성이라는 게 어디서 왔을까? 그것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융합적인 사고 또는 포괄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상상력이 풍부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 체계를 갖춘 사람이다. 500년 전에 지금 현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스케치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대포, 전차 뭐 이런 장비들 결국 이거는 상상력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세 번째가 그래도 재미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무한한 흥미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흥미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이쪽 부분, 저쪽 부분, 뭐 제가 생각하는 다빈치는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주제로 넘어오면 문화예술 디자인을 통한 산업적 가치 창출이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문화예술 디자인, 문화예술 디자인 이것을 통해서 뭔가 획기적인 그 산업적 가치 창출은 불가능한가? 제가 젊었을 때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입니다. 산업적인 그런 가치 창출을 한다면 그것들이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무엇인가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게 제가 젊었을 때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 생각 때문에 제가 예술가이면서 도시공학자가 되기도 한 거예요, 사실. 이 지금 화면은 이탈리아 베로나의 아레나 디 베로나 페스티벌의 그림입니다. 베로나는 인구 25만, 30만 뭐 이 정도의 중도 도시죠.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고대 로마 시대에 건립된 원형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 오페라 축제, 이 아레나 디 베로나라고 하는 그 오페라 페스티벌을 보기 위해서 1년에 80만, 100만, 여름에 80만, 100만인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도시에 머물면서 숙박하고 식사하고 쇼핑하고 하는 그 규모를 생각하면 엄청난 액수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브레겐츠라고 하는 인구 3만, 4만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오덴호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독일과 스위스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국경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보덴 호수라고 하는 그 호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호수인데 거기에 수상 무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오페라 공연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사실은 시작은 45년도에 2차 대전 직후에 이제 전쟁으로 이제 뭐 그 유럽에 굉장히 많은 그 인구들이 피폐해져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휴양지이기 때문에 각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휴양을 하러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룻배 두 척을 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니까 변변한 극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조그마한 도시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호수가 있었던 거예요. 호수.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룻배 두 개를 띄워놓고 하나 오케스트라 싣고 하나 연기자 싣고 해서 이제 공연을 하기 시작한 것, 이게 이제 처음 시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지금의 3대 음악 페스티벌 중에 하나인 브레겐츠 페스티벌을 만들어낸 시점이에요. 그게 조건이 안 좋게 시작했지만 여기에 바로 계속 말씀드리는 창의적 발상이 있었던 거죠. 호수에서 오페라를 해보자, 이런 창의적 발상이 있었던 거예요. 조각은 뭐냐 하면 지금 돌이 있는데 스케치해놓고 막 까내죠. 이렇게 부시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도시 개발 그렇습니다. 도시 개발은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강이 있었을 때 개발이라는 것은 뭔가를 없애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죠. 제가 원하는 방향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밑에가 바로 조소입니다. 조소 결과는 똑같은데 시작은 굉장히 틀리죠. 시작은. 결국 조소라는 것은 허름한 틀부터 이 조소 점토를 하나씩 붙여나가면서 완성을 하는 거고, 조각은 깔아가면서 뭔가 완성을 하는 거고, 완성은 똑같이 되는데 과정은 너무 틀리죠. 바로 이게 조각이 만약에 도시 개발, 재개발 같은 그런 측면의 접근이라고 하면 도시 재생은 조소와 같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도시 개발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도시 재생, 그것도 문화예술 기반으로 한 그런 도시 재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 도시 재생의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 환경이나 조건을 분석해보면 뭐 그 지역에 있는 시장의 어떤 역할의 강화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시장의 어떤 적극적인 활용이 돼야 되고,
장소성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재생 방안, 도시 재생의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고령 인구나 고령 인구가 좀 증가를 하죠. 그리고 그쪽에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서 청년 인구를 어떻게 유입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안전한 그런 보행 환경이나 등굣길 조성 방안 등등이 어떤 필요성들이 요구됐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제목을 그래서 저는 걷고 싶은 공중정원 오솔길 프로젝트라고 한번 붙여봤었어요. 그때 이제 콘셉트 설계했는데 예시 자료입니다. 전체를 보고 어떤 특별함과 차별성과 주목성과 매력이나 핫 이슈가 있을 것이냐 쭉쭉쭉쭉쭉쭉 봤더니 글쎄 본 사업만의 특별함, 차별성, 주목성 이렇게 좀 적은 것 같은데 좀 생각이 들었죠.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보편적 생각을 우선은 파기를 하고 시작을 해보자. 상상력과 역발상 그 보편적 생각이 있으면요 상상력과 역발상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편적인 그 생각들에서 일단 탈피를 해야 그 다음에 새로운 상상력이 생기고 새로운 발상들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 예술 분야의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도시 공학적 접근에 적용이 됐을 때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컨셉 설계 1이라고 해서 걷고 싶은 공중정원 오솔길 프로젝트가 나오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아까 요 전 페이지에 봤었던 이러한 특별한 없는데 사업 목차들을 쭉 봤을 때 전부 도로 포장 내지는 간판 정비 이런 형식들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런 것을 좀 한번 머릿속에서 잃어버리고 파기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상상력과 역발상을 해보자라는 거였고 그래서 밑에 총합적 구상들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묶어서 했을 때 공중정원 오솔길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그런 예시입니다. 시장 도로를 중심축으로 2층 높이에 걷고 싶은 공중정원 오솔길을 구축한다예요. 그 구성을 통해서 도심 속 휴식 공간이나 산책로, 통학로 등등이 역할을 하게 되고 초등학생들, 어린 학생들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 일종의 스카이웨이죠. 그 길에서 길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고 1층 상권은 유지되면서 2층 상권이 개발이 되고 골목 정비도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축제까지 그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이슈가 되는 구조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축제까지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들을 하게 됐었던 구조에 대한 그림입니다. 위에서 본 그림이고요. 이렇게 양쪽 건물들 사이에 지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시장 2층 높이, 3층 높이 정도의 저런 오솔길을 만들어서 산책로로 활용하고 어떤 이슈가 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거였어요. 축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실은 그냥 접근을 하면 이제 아주 일반적인 우리 시장에서 볼 수 있는 흔한 그런 이제 축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뭔가 이 특색이 있고 그렇게 해야 그것을 보러 또 사람들이 더 오고 사람들이 와야 시장은 활성화도 되고 그렇게 해야 젊은 사람들도 오고 젊은 사람이 와야 애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래서 온기가 생기게끔 하는 원래 따뜻했던 그 지역이면 더 따뜻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동력이 필요하다. 그 동력이 바로 지금 예를 들자면 사례지만 이런 공중정원 오솔길 같은 이 부분들이 그쪽으로 뭔가
자리를 잡으면서 그런 어떤 이슈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굉장히 어떤 선순환적인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총합적 사고를 가지고 어떤 도시재생의 어떤 프로젝트를 접근을 해봤었던 그런 사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술 현장과 코로나19인데요. 모든 분야가 지금 다 어려운데 사실 공연 예술 분야도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거의 융단 폭격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온라인으로 공연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공연 실황 중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공연은 현장성이 이제 생명인데 무대와 객석의 어떤 교감, 그렇죠? 그게 이제 현장성이라는 건데 그것이 공연의 본질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본질을 온라인으로 공연을 본다는 이거 자체는 그 본질이 없어진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 온라인 공연 중에는 공연인가, 영화인가, 방송인가, 정체성 혼란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상황이 계속되면 공연이라는 것은 소멸할 것이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고, 개인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토스카 포스터입니다. 이 운 좋은 공연이죠. 운 좋은 공연. 11월 중순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금 완화되고 공연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그 자기 띄우기 해서 했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뭐 7, 80%의 객석 점유율이 나오는 이런 정도로 성황 이뤘는데 그 뒤로 조금 더 지나다가 지금 다시 이제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공연을 하게 됐던 아주 정말 운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 안젤로 성과 그 앞에 있는 테베레 강에 놓인 성 안젤로 다리의 실제 모습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산막의 배경이에요. 산막. 이 옥상 꼭대기에 있는 지금 부분이 이제 산막, 토스카 산막의 배경인데, 여기 꼭대기에 보이는 요게 이제 천사상이에요. 천사상. 이 천사상이 뭐냐면 흑사병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흑사병 때문에 흑사병을 이제 물리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천사상을 이제 세우게 됐었던 그 내막이 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지금 진행 상황에서 이 토스카가 공연이 됐었던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천사 미카엘이 도와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사실은 들어서,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천사상이 요 천사상이거든요. 이 꼭대기에 있는 게 이 우리들을 참 많이 도와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던 그 공연입니다. 그래서 이 대천사 미카엘의 조각상이라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 산막의 그 무대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 천사상이 제 무대에도 영상으로 등장하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그런 어떤 시점 지금에서 결국 모든 사회생활이 원래는 모든 사회생활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인간 관계들도 형성이 되고 모든 그 사회생활이라는 게 접촉으로 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비접촉이 사회생활의 표준이 되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도 있고 부적응한 그런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마치 그리스 로마의 그 시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시대적 분기점 같은 느낌도 들어요, 사실은. 결국 우리는 이제 이
시기에 어떻게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또 한 겁니다. 뭐 두서없는 강의였지만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는 뭐 뉴 노멀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시대에 결국 몇 가지 키워드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일단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역발상과 상상력을 일단 발휘해본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즉 융복합적으로 사고하고 심도 있는 과정을, 선택의 과정을 거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면 즉시 실행에 옮겨본다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이러한 보편적 생각의 어떤 파기를 통해서 창의적 발상과 통합적 사고 체계를 갖춘 그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또는 뉴노멀의 시대에 필요한 그런 인간의 조건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조금 시간이 좀 오버됐네요. 감사드리고요. 아마 뭐 질의 시간이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강연할 때 관중들이 계셔야 강연하는 이 교수님도 재미가 있으시고 더 흥이 나셨을 텐데 오늘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열띤 강연해 주신 오윤균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양천갑 여성 당원님들도 오늘 열강해 주신 오윤균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